자, 그러면 이제 한의종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한의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14페이지 펴보세요. 414페이지. 자, 일단 그 앞부분에 이제 팽덕회가 대학진 운동을 이제 비난했던 그 내용부터 볼게요. 자, 국방부장이었던 팽덕회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대학진 운동을 이제 비난을 했는데, 비판한 거죠. 1959년에 고향이었던 호남성을 시찰하고, 여기 이제 그 등속, 모태통의 고향이 호남성이에요. 자, 호남성을 시찰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 그 당시 대학생 운동의 착오를 조정하기 위해서 열린 정치국 확대회의가 있어요. 이걸 중국에서 노산회의라고 해요. 노산회의. 자, 노산회의에서 발언을 정리한 모태똥에게 그 당시 대학생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신하고 개인적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우파 기회주의로 몰려 실각했다. 그래서 요 사실 자체가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문화대혁명에서 시작할 때 이제 문제가 됐던 작품이 오합의 해석평가안이라는 그 작품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해석평가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사인방이 해석을 했냐면 팽덕회가 이제 해석고 그다음에 모태똥이 이제 가정제로 해석을 해서 거기 나와 있는 그 팽덕회가 모태똥을 이제 비판한 내용을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제 시작된 것이 문화대혁명인데, 자, 하여튼 요 사건을 이제 요를 배경으로 이제 한 거예요. 자, 그렇더라도 반우파 투쟁으로 비판적 지식인들의 입을 다물게 되었고, 팽덕회 같은 당내 고위 관료까지 심각됨으로써 이제 누구나 착오를 지적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 자연재해와 아사자의 소출이라는 파국적인 현실 속에는 조정 정책이 피치 못하였다. 그래갖고 이제 대학제 운동과 그리고 인민공사 운동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정하는 정책들을 했는데, 아까 유튜브 화면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이때 또 마지막으로 이제 대학 목대똥을 비판했던 사람이 윤석이 루사우치죠. 그 윤석이가 이제 모태똥이 물러난 다음에 국가주석을 맡고 이제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1959년 모태똥은 대학지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가 지위를 유속이 유샤오치에게 넘기면서 조정 단계를 이제 들어갔다. 마치 대학지 운동의 실패는 마침 대의조 중소 간의 대립이 격화된 것을 시기로 같이 하고 1960년대 소련이 플랜트 개혁을 대장을 파기하면서 기술자를 철수시키면서 경제를 재건할 필요성도 더욱 급박해졌다. 자, 요걸 이제 좀 이해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스탈린이 죽고 나서 그 후르시초프가 즉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후르시초프가 그 당시 스탈린의 어떤 여러 가지 점을 비판을 하죠. 근데 이제 스탈린의 우상화 정책, 개인 우상화 정책들을 비판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태똥도 개인 우상화 정책을 하고 있었어요. 우상화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래서 후르시초프를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제 등소평에게 교조주의라고 아니, 모태똥의 교조주의자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모태똥이 이 사람을 수정주의자 하면서 서로 간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 갈등이 되니까 소련이 플랜트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공장 있죠, 공장. 여러 가지 생산 공장들을 소련의 기술자들이 와갖고 도와줬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 아예 이제 파기시키고 다시 들어왔고, 그러니까 소련의 지원이 없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위기가 더 닥치고 있었죠. 거기다가 앞에 뭐 대학제 운동이니 인민공사 운동이니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경제가 더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죠. 자, 그래서 윤석열 등소평은 지금까지 대학지나 인민공사 정책으로 해서 정책을 수정해 생산 목표와 속도를 완만하고 인민공사 규모를 줄여서 20%에서 30% 정도의 총납수조 합작사를 권한을 임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생산 대까지 어떤 그 권한을 위임했다 보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3자 1포 경작지 5% 안에 개별 농가에 자유롭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생산된 그 내용들은 그 자유시장에서 나름대로 갖다 팔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생산 위협의 폭이 향상이 됐죠.
그래서 3포 1포 정책으로 해서 개별적인 경제 주체 운용폭이 확대되면서 생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리고 중고 위주의 투자로부터 벗어나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이제 늘리고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 생활의 그 증가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저축률 낮춘다는 거는 예전에 이제 의무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돈을 놔두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저축을 많이 하면 좋은 것 같지만 일단 그 당시에 중국의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발달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축은 그냥 은행 안에서만 도는 거야. 돈이 안 되겠죠. 예. 왜냐면 돈이 돌아야지만 또 못했어요. 소비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겠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도시기업은 경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합리화를 도모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조정정책을 힘입어 그 1963년, 65년에 경제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과 수입, 농공업 생산계약, 재정 수입이 모두 늘어났고 1965년에 그 농공업의 주요 생산 지표가 1957년의 수준으로 회복됐다. 자, 이때 이제 조정정책 시기에 등소평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개혁개방 정책 이후에도 계속 써먹던 말인데 신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지들 잡는 고양이가 제일 좋은 고양이다. 이 말은 뭐예요? 어떤 것이 이게 이념적인 어떤 색깔 띠든 간에 상관없이 현실 문제, 현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흑모백모론이라고 하죠. 이 모자가 이제 고양이 모자인데. 근데 이게 제가 등소평이 이렇게 처음 말한 걸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윤속이라는 얘가 처음 맞는 거예요. 윤사치가 이 사람들 실용주의자거든요. 등소평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나중에 등소평이가 하도 얘 입으로 언급하면서 뭐냐면 등소평이 한 말로 이렇게 인식되는데 처음에 이 말한 건 윤속이야. 윤속이 중요한 건 아닌데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경제가 전면으로 등장하니까 종전의 정치라든가 사상의 뒷전에 밀려줬고 그 다음 또 모태똥이 이제 뭐냐면 좀 밑에 이선을 물려놨었죠. 이거 보니까 종전의 이 같은 경제 중심주의에 대한 모태똥 우려와 사회적 불만이 만부터 맞물려 문화대혁명이 발동하죠. 이 문화대혁명.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사진 보면 조정정책의 담당자 등소평 윤석이가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참고로 이 윤석이는 타겟이 됐어 문화대혁명 때. 그래갖고 이제 그 이 윤석이는 홍위병들에게 얻어맞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집에 가택연금 당하다가 나중에 죽게 돼요. 얻어맞아가지고 죽게 되는데 자, 하여튼 있고 이게 좀 젊은 날의 등소평 사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화대혁명을 보죠. 문화대혁명. 자, 뭐 문화대혁명 내용을 이제 일단은 요거는 좀 나중에 읽고 심화 교재를 좀 펴볼게요. 자, 심화 교재 652페이지 펴볼게요. 문화대혁명은 1965년에서 1976년, 모태똥이 죽은 해가 1976년이에요. 이제 시작해갖고 있는데 줄여서 이걸 문혁이라고요. 문혁.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문화대혁명의 배경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갈등.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조정정책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모태똥의 신기를 건드는 거야. 그래서 이 모태똥은 나중에 이제 윤석이나 그런 일파들을 뭐라고 이제 하냐면 주자파라고 지칭해요. 주자파.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무리들 해갖고 이걸 통해서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이제 대학생 운동 뒤에 권력에 이선을 물려놨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신이 권력을 장악하려고 다시 한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은 문화대혁명이지만 실제로 문화대혁명은 아니에요. 그게 명분이고, 그러니까 말로는 뭐 봉건적 문화를 척사하고 공산당 안에 있는 어떤 자본주의 무리를 처결한다는데 이건 하나의 이제 명분에 불과하고 실제로 모태똥의 권력 장악 이것 외에는 뭐 많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홍위병이 그거를 이제 뭐냐면 모태똥의 그 권력 장악에 이용당한 거죠. 일종의. 자, 그래서 목표는 중국의 정통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통 문화라는 것은 뭐 유교도 포함됐겠죠. 그다음에 유교, 뭐 공자 숭배 사상 등등. 그러니까 옛 것은 다 나쁜 거야. 그리고 봉건적이고 자본주의적인 거죠. 파괴하고 새로운 공산주의를 건설하자.
혁명은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혁명은 아직 끝나 지금도 계속 지속된다. 계속 혁명론을 입각해가지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서 했던 건데 앞에서 언급한 것지만 이건 포면적인 목표고요. 내건했던 거고 실제로는 뭐다? 모태똥의 권력 장악이에요. 그 이상 설명할 필요 없어. 예, 포면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계기가 됐던 게 예전에 한번 실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오함이 쓴 해석 판단을 평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오함이 해석 판단을라는 그 뭐 작품을 썼는데 이걸 용운영이 뭐냐면 비판했어.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좀 잘못인데 오함이 해석 판단을 판단을 해석 판단을 평하다라는 글로 용운영이 비판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 해석 판단의 주요 내용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명나라를 이제 그 소재로 한 시대극이에요. 원래 해석 판단이 원래 그 오함이처럼 쓴 건 아니고 예전에 해석 판단이라는 소설책인 같은 극이 있었어요. 그걸 오함이 다시 현대적 감각에 맞게 이걸 다시 각색을 시킨 거야.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황제가 세종이었거든요. 가정제단 이제 황제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정치를 못하니까 해소하는 충신이 와서 여러 개 가언을 했어. 그런데 이제 황제가 그 듣고 이제 세종을 열받아서 이 사람을 기한도 보내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언을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국으로 예전부터 계속 내려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모태똥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떤 식으로 처음에 모태똥이 생각했냐면 황제가 못된 일을 했으면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이 충원하는 건 당연하다. 이건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거다. 그러면서 칭찬하면서 그 당시 그 오합에게 뭘 부탁했냐면 해석 판단을 좀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각색 좀 해서 다시 좀 뭐냐면 써달라. 영국 대본을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써줬어. 써줬는데 처음에는 이걸 보고 이제 모태똥이 되게 그냥 만족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입장이 바뀌어졌는데 그 왜 바뀌었냐? 강청이라는 사람이 강청이 모태똥의 부인이거든. 세 번째 부인인데 이 사람은 원래 상해에 연극 배우를 했던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좀 이쁘장하게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전쟁 중이니까 이제 그 혼란기니까 그 상해에서 연극을 못하고 이제 일본 애들이 오니까 어디로 피난 가면 연안으로 피난 갔어. 그래서 그때 모태똥의 눈에 띄어가지고 모태똥하고 이제 그 동거하면서 세 번째 부인이 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가 원래는 뭐 사회주의자도 아니었고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인물이죠. 근데 이제 강청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 여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 당신을 경영해서 한 거다. 그 앞에 노사내이 때 팽덕회가 당신을 욕하지 않았냐. 그 팽덕회가 해서고 그다음에 명나라 그 황제였던 세종이 너다. 모태똥이다. 그래서 이걸 은근히 오함이 까기 위해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태똥이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긴 맞거든. 근데 이때 이제 강청이 그 당시 용운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용운영하고 좀 친했는데 서로 짜고 이제 이때 북경 뭐 같은 신문을 통해서 해석판과는 평하다라는 그 뭐냐면 논설을 게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야. 이 해석판과는 정치 의도를 가지고 쓴 거다. 그래서 모태똥이 그 당시 팽독회를 비난받은 것을 비판받는 것을 쓴 거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모태똥이 자기 이제 마누라 말도 듣고 하니까 용운영을 지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함에 쓴 해석판관이 나중에 용운의 비판을 받아서 일종의 뭐 문화대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여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해부에서 올렸네요. 예, 문해부.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있고 여기 밑에 관련된 내용은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신편 역사극이라는 것은 이제 해석판관 예전 판도 있었는데 이 오합이 새롭게 쓴 거죠. 모태똥이 그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이거는 동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대학직 운동의 풍자 수풀이었던 상가촌 찰기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때 이제 그 상가를 썼던 상가는 등발, 요주사, 오합 이런 건데 하필 오합이 여기 또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반대 운동, 이런 것들 삼각조 차익에 대한 또 반대 운동이 또 문화대혁명을 촉진시킨 것도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해준이 없지만 문화대혁명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동양사 개론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동양사 개론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공동 집필한 상가를 대학생 운동의 방향 독초라고 몰아붙이면서 중국 국민당이 충성하였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러니까 이들이라는 것은 이제 문혁 소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4인방 유명한 사람 있죠? 강청을 포함한 요문혁 이런 사람들 4인방 외에도 여러 인원들이 이제 문혁 소조인데 이 문혁 소조들이 초기 때 이제 뭐냐면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근데 이제 이들이 이제 나중에 1인보에서 님보가 이제 수총되고 나서 그 문혁소 중에 한 명이 그 님보가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혁소주가 그 해체가 돼. 그래서 후기 때는 문혁소주 중에 4인방 세력이 있어요. 뒤에 얘기했지만 이 4인방이 주도권을 장악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기출 나올 때 그 문제 날 때 문혁소주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요건 초기 때의 주도권이고 이건 인보 사건 이후에는 후기 때 들어와서는 4인방이 주도해요. 그러면 4인방이 문혁소주에 예전에 있었긴 했지만 예, 그 문혁소주 안에서 4인방이 따로 나와갖고 이제 그 주도권 장악했던 거죠. 자, 하여튼 과거에 발표한 공자인연에 관한 글이라 봉건사회 도둑이 모두 자본주의 계급의 학술 노선을 옹호한다는 내용을 비판했다. 그래서 상가초 차익이 내용도 그것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주도 정치 세력들은 처음엔 중앙 문형 소주였다가 인표 사건 이후에는 4인방이 주도했다. 그래서 4인방은 이제 왕원몽, 장충교, 강춘, 용문형인데 그 중에 강충인가 말이야. 그게 이제 모태동 세 번째 부인이거든요. 얘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뭘 이용했냐면 청소년 조직의 홍위병들을 이용해서 홍위병들이 그 뭐냐면 이용해서 모태동 어록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빨간 그 책 조그만 책 있죠.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모태동과 모태동 사상, 혁명 사상을 전파하면서 흑오조들, 그러니까 구지주, 그 다음에 그 분홍, 반동분자, 우파분자, 기회주의자를 타든. 근데 이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주관적인 거죠. 예를 들어 반동분자, 뭐 우파분자, 기회주의자 그냥 갖다 붙이면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평소에 뭐냐면 그몸 약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다 이런 친구를 갖다 붙이면서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주로 학생들이겠죠.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꼰대 선생 한 명 있으면 하면 이 사람을 기회주의자 우파분자 이렇게 붙여놓고 공격해서 막 물려서 이제 패고 신났죠. 얘네들 뭐 중고등학교 애들인데 공부도 안 하고 그 짓 하고 앉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상도 원료들이 그걸 보니까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인표 4인방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니까 모태동이 이제 공산당 원료들 비난하면서 새로운 권력기구를 제시해요. 종전의 권력기관이 아니라 그래서 각재 꼬문을 설치하고 난리치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인표가 국가주석 문제로 모태동과 갈등하니까 그러니까 인표가 이 사람이 이제 군내 실권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군부 안에서도 이제 그 원료 세력들의 지지파들과 그러니까 이제 모태동 반대했던 세력들과 인표를 따르는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대개 인표가 이제 중앙의 핵심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태동의 2인자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권력력이 강하니까 이제 모태동 사후에 자기가 이제 권력을 좀 장악하고 있다. 그래놓고는 이 모태동에 가갖고는 뭘 하냐면 국가 주석직을 설치하자. 예전에 국가 주석직 없앴거든요. 그런 걸 얘기한 거야. 그래놓고는 먼저 모태동이 국가 주석직을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당신이 죽으면 내가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모태동 입장할 때는 자기가 이제 뭐 권력을 계속 잡고 싶죠. 2인자 같은 거 허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를 이제 뭐냐면 쳐내려고 하니까 인표가 그걸 눈치채고 자기 아들과 함께 쿠데타를 계획을 했다가 실패를 했어. 도중에 이제 누설이 돼갖고.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제 소련으로 가다가 저기 그 몽골 상공에서 비행기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뭐 연료가 부족해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인문은 있는데 하여튼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켰고요. 또 인표가 죽은 후에 이제 뭐냐면
사인방이 권력을 장악해요. 원래 살인방이 이제 인표와 권력을 나눠 갖고 쓰는데 이들이 독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지물레 같은 사람들이 등소평이 보길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태똥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그래서 권력을 장악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자기들 이제 여기 뭔가 혼란상을 이제 수습할 필요가 있어. 이게 모태똥이 아까 앞에 문화대응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 홍위병들이. 그래서 이제 홍위병들도 이제 필요 없게 돼요. 왜냐면 홍위병들이 지네끼리 뭐 그냥 두 파로 나눠가지고 뭐 조반판이 그 다음에 그 홍우주중이 하면서 지네끼리 싸우는 거야. 보수파 홍위병들과 조반파 홍위. 그 얘네들 이제 뭐냐면 많이 많으니까 하방을 시키죠. 그래서 농촌에 가서 좀 공부 좀 하고 와라. 육체 노동 좀 하고 그런 식으로 하방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 등소평이나 주일래 같은 실무형 관료들을 또 등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인방이 권력이 뺏길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누굴 이제 그 당시 제일 주요는 주일래를 등용했거든.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주일래를 타겟으로 했던 것이 비린 비공 운동이에요. 예. 이게 예전에 반유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관련돼서 이게인데 인표를 반대하고 뭐냐 공자를 반대한다. 왜냐면 인표가 평상시에 공자를 존경했다 그거죠. 그래서 공자와 관련된 것들 다 파괴시켜. 공자상도 파괴시키고 그 공립에 가갖고 그 와가지고 무덤도 펼치고 그런데 실제로 이건 인표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부각하고 있는 주울레를 견제하는 거겠죠. 자, 하여튼 이러다가 주울레가 죽고 나서 이때 이제 주울레를 추모하는 과정에서 제1차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죠. 그 제2차 천안문 사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1989년에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주울레가 죽음을 계기 위해서 이제 반사인방 운동이 전개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에 모태똥이 1976년에 죽게 되죠. 근데 모태똥이 죽을 때 사인방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하국봉에게 권력을 넘겨줘요. 이 하국봉은 약간 이제 중립적인 입장이거든요. 모태똥을 이제 친모태똥 파긴 하는데 사인방파는 아니야 이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태똥이 죽게 되자마자 공식적으로 이제 공산당 나중에 실패 인정하고 모태똥 가오를 그리고 사인방을 쳐내면서 뭐냐면 다시 이제 그 하국봉이 잠깐 2년 동안 집권하다가 하국봉이 이제 정치적 권한이 없어요. 이 사람이 당내 기반이. 그래서 등소평한테 밀려서 이제 등소평이 집권하게 되죠. 1978년에.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화대응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이제 아까 대학직 운동처럼 그걸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이제 유튜브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진행을 할게요. 예, 잠깐만요. 예. 자, 요거는 이제 잠깐 강의를 일단 중지시켜 놓을게요. 그 기도 중지하고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링크를 다 넣을 테니까 인강 듣는 분들은 그 링크를 가지고 이제 보세요. 그 밑에 있는 거를. 잘 보셨죠? 예. 그 인강 듣는 분들은 그 밑에 제가 링크 나왔으니까 그 문화대혁명 보고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문화대혁명 관련된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한의중 있는 내용을 이제 보강을 해갖고 좀 볼게요. 자, 한의중 펴보시면요. 일단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잠깐만요. 네,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 있네요. 네. 자, 공유해 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이 좀 보면서 이제 얘기하죠. 자,
그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앞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이제 그 문화대혁명 직접 관련된 부분만 좀 볼게요. 416페이지 좀 보세요. 그 앞에 이제 윤석이하고 등소평이 그 조정정책을 이제 실시했다고 했죠. 조정정책. 그래서 조정정책을 담당한 윤석이와 등소평 등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오태통이 이들을 자본주의 길을 걷는 실권파, 주자파라고 하면서 수정주의 길을 걷고 있는 이런 이제 그 소련의 지도자와 거의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야 실권파부터 권력을 탄압하는 문업이 1965년에 시작됐다. 이에 나중에 문혁 4인방 알려진 상해 요문형이 문해부에 신편 역사극의 해석파간을 평함이라는 평론을 썼죠. 그래서 해석파간의 필자였던 북경시장 오함은 그 내용인 오함으로 그 내용은 항제위에 파직되는 명제에 첨령하고 충직한 관리의 해설을 높이 평가하려고 했던 것이다. 근데 요문형은 해설을 이제 팽덕해로 그 다음에 항제를 모태똥을 비교해서 팽덕해를 시각시킨 모태똥을 비난한 것을 해석하였다. 상해 문학파들은 오합을 이제 공격하고 이에 연루되어 실급파였던 이선인 북경시장이 실각했다.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참고로 오합은 이제 부시장이었고 그 부시장과 연결돼서 이제 그 당시 실급파들이 북경시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실각했고 그리고 학계에서도 일부 역사가와 문인들이 자기 비판을 했다. 결국 요문형이 이 평론은 문학에 발동시킨 도화선이 되었다. 그래서 신편 역사극 해석파간을 평한다라는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으니까 파악을 해두시고요. 1966년에 5월에 문혁을 추진한 기관이 이제 중앙문헌 소조가 이제 자겠죠. 이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문헌이라고 하죠. 문헌 소조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역시 4인방을 불리게 된 강청, 장충규가 포함되었다. 문혁의 발동에서 상해 문혁파 지식인 외에도 팽덕회 실각에 한 이후 국방장관이 되었던 국방부장이 되었던 인민해방군 주요 부부를 장악된 인표가 협조가 중요했다. 그는 이미 1914년부터 모주서 이거 이제 홍위병들이 빨간 그 조그만 책자들이 있는데 이거 항상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간해서 모태똥 사상을 학습시키고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혁의 전개 과정에서 문화, 사상 측면에서 투쟁과 권력 투쟁의 요소 외에도 그 모태똥 개인의 어떤 개인 숭배적 요소도 첨가되었다. 그래서 모태똥 개인에 대한 숭배는 홍위병이 조직되면서 그 절정을 당하는데 그때 이제 그 얘네들이 하도 낮추고 하니까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윤속이라는 사람이 홍위병에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홍위병들이 이제 더 들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그 모태똥이 이 홍위병들이 이제 뭐 대학이나 뭐 학교에 막그 대자보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모태똥도 이 호응해가지고 사령부를 포격해라 라는 대자보를 크게 갖다 붙이고 이제 신문도 싣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홍위병 운동을 더 파급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요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그 문건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 문화대혁명을 촉진시킨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세서풍간을 평화하라는 것은 문화대혁명 시작점이고요. 이거는 그걸 더 촉진시킨 그 어떤 자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때 사령부라는 건 누굴 의미할까요? 당의 중추죠. 그러니까 이제 당의 중추란 건 누냐면 그 당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윤석이를 얘기해. 윤석이. 주자파를 얘기하죠. 주자파. 그 모태똥 얘기하기는 그래서 얘네들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성공을 했는데 자 그러면 사열보는 아시아사에서 그 사령부를 포격하라는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것도 그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나의 대자보라고 하는 사령부를 포격해라. 자 여기 보면 그 전국의 첫 번째 마르크스 레닌주의 대자보와 인민일보 논설위의 논소는 얼마나 잘 쓴 것인가. 그래서 동지들은 이 대자보와 논설을 읽어보기 요청한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전국 각지 학교에 대자보를 갖다 붙이면서 그런 것들 이제 홍위병들이 이제 모택동 지지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아마 인민일보 논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택동 지지하는 문화대용을 지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난 50일 동안 중앙에서 지방까지 일부 지도층 동지들은 도리어 이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료 세력들, 당내 원료 세력들이죠. 주자파라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죠. 반동적 부르주아 입장에 서서 부르주아 독재를 시행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위대한 문화대응 운동을 무너뜨리고 12일을 뒤집고 흑배를 뒤섞고 홍목파를 포위 공격하고 다른 위견을 압제하면서 백세태를 실행하며 스스로 득이양양하게 부르주아 위풍을 높이고 프롤레타리아 기계를 무너뜨리니 얼마나 악독한 것일까? 그래갖고 이제 모택동이 이제 그때 내렸던 계속 혁명. 혁명이라는 것은 1949년부터 계속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있다. 당내 이런 그런 주자 무리들과 그리고 사회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런 그 부르주아 반동 분자들을 척결해야지 진짜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를 이제 재고 있는 거예요. 1962년 우경과 1964년에 자형태에 뛰지만 실제 우리 우경의 잘못된 경험과 더불어 생각해 보면 어찌 사람들하고는 깊이 깨어나게 하지 않는 건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아마 우경은 이제 조정정책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자파를 이제 겨냥하기 위해서 쓴 문건이다. 자, 이 사령부를 폭격하는 내용들, 요거 내용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 밑에 해설 부분을 볼게요. 자, 이건 문화대혁명기의 마오쩌둥이 발표한 그 유명한 대자보 중에 하나인데 이 대자보는 큰 글씨로 쓴 벽보를 가리키면서 이 시기 때 전후한 중국에서 중요한 정치 투쟁에 형식으로 이용됐다. 우리도 예전에도 가끔씩 대자보 갖다 붙이고 그랬잖아요. 예. 자, 마오쩌둥이 이 사령부를 포격하는 선동하는 대자보는 자신이 직접 추진한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을 저항하고 있는 공산당 그 지도 간부들 누구죠? 네, 경향하지 않고는 윤석열 의원이. 자, 그래서 이제 하는 홍위병들에 대한 그 학생들이 요구한 것이다. 공산당 창건자인 마오쩌둥이 나서서 학생들의 공산당을 포격하라는 요청하는 아이러니하게 보여주는 이 대자보는 문화대혁명의 정치적 구도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방향과는 다른 독자적 방향을 모색했다가 점차 대학제 운동의 실패 후 일선을 물러나게 된 마오쩌둥은 이 시기에 와서 자신의 이상주의나 정책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중국 공산당 권력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개인적 권력을 되찾아서 자신만의 사회주의 시점을 계속하기를 원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모험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것이 문화대혁명의 핵심적인 배경이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어떤 것을 대한 결정문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국인의 중국사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10대 학생들이 홍위병들이 1966년 중반부터 한 2년 동안 파괴적인 맹위를 떨쳤죠. 이들은 당이 아닌 모택동 개인에게 숭배를 맹세하면서 그 북경을 몰려들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요. 홍위병들이 결집한 젊은이들과 노동자, 농민들이 반란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게 유명한 조반유리라고 하는 거예요. 조반유리. 이게 누가 말을 했냐면 모택동이 얘기한 거야. 그리고 당 원료들이 이들 비난하니까 반란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노터쳐라 이랬는데 하여튼 이런 분위기 안에서 이제 문혁을 그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당과 정부 일체 기관들의 지도부를 공격해 권력을 탈권 투쟁을 앞섰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홍위병 안에서 그 당시 이제 두 가지 파벌이 나눠졌다고 했죠. 그래서 그 혈통에 따라서 홍오주, 그다음에 흑오주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지네끼리 또 홍위병이 싸워. 그리고 흑오주들을 이제 일종의 조반파라고 불려요. 그리고 홍오주들은 보수파 그 홍위병이 나오죠. 이 조반파 그, 그 홍위병들은 그 당시에 이제 실권 기관이었던 문학소조와 손을 잡고 이걸 이제 전국 각지로 이제 자기 세력을 확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보수파 그 홍위병들과 또 자기끼리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혼란상이 불리게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제 권력기구까지 탈취하게 되죠. 정부기관을 다 접수해. 그래서 이렇게 홍위병 안에 내부 투쟁가 자기끼리 그리고 혁명파하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정부기관 탈취 이런 혼란상이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할 때 무한 사건을 터져 나가는데 한번 볼게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윤석열의 등소평 이하는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비판과 박해를 받았다. 자, 모태똥에 이어서 제2인자 자리에 있었던 윤석이는 제국주의와 수정주의, 국민당 반동파의 앞잡이로 몰려 당에서 영구 제명한 뒤 1968년 사망했고요. 등소평은 당에 그 남아있으면서 감찰을 받으려고 이제 받을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 등소평이 하방을 당했어. 저기 그 농장에 가서 일을 하라고. 근데 그 당시에 뭐 등소평뿐만 아니라 웬만한 그 좀 약간 실권 있거나 원료파 관료들은 하방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시진핑의 아버지도 그때 이제 하방당하고 시진핑도 그때 이제 데려가고 이제 젊었을 때 고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방을 당할 때 보통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시진핑은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나 봐. 이 하방이 뭐냐면 내 경험에 큰 도움이 됐다. 아주 좋은 일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모태똥을 닮았나? 그래서 지금 독재하고 있죠. 자, 모태똥의 제안에 그토록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건국 이후에 사회주의 사회로부터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차별적 구조. 그때 이제 홍위병들이 모태똥 많이 지지했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모태똥 지지뿐만 아니라 그 밑에는 어떤 혁명 후에도 사회차별적 구조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출신 성분이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나쁜 계급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평생 진학이나 취직, 결혼 등의 불이익을 당했고 초기에 홍위병 학생 중에 나쁜 출신의 어떤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들을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흑수저인데 그 당시에는 흑이라는 흑보다 검은 흑이죠. 흑자를 붙여서 얘는 어, 흑, 홍위병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 그 외에도 좋은 출신의 이제 혁명 그 혈통 있죠. 예전에 노동자 농민 혁명투쟁하고 그랬던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또 따로 분류해 갖고 이제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완전 조반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을 누가 지지해줬죠? 예, 문혁 소조가 지지해줬죠. 자, 하여튼 이들은 문혁 과정에서 출신했던 차별에 비판하고 출신과 무관하게 정치적 평등한 권리를 주장했다. 또 조정 정책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로 뒤처졌던 그 사람들 문혁을 통해서 모든 사회적 차별이 철폐될 걸 기대했다. 왜냐하면 조정 정책 같은 경우에 약간 자본주의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소외됐던 사람들, 경제로 소외됐던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 낡은 거, 그 낡은 사상, 문화, 풍습, 습관을 파괴하고 네 가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면서 대중들에게 새로운 권력기구의 창출 구호가 새롭게도 그 혁명적 유토피아에 대한 그 열망이 분출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새로운 권력기구는 종전의 당이나 국가 조직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만든 그런 꼬무라는 기관이에요. 꼬무. 그래서 이 꼬무는 이거 제대로 쓸 이런 게 이게 이제 최초의 꼬무는 이제 상해에서 일어났죠. 아까쯤에 그 유튜브에 보면 상해 꼬무가 그 대표적인 건데 이게 첫 번째 해갖고 일어나서 이게 이제 뭐냐면 전국 각지의 꼬무라는 기관들이 만들어서 종전의 국가 기관을 접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반파, 그 다음에 아까 보수파, 또 이렇게 그 홍위병들이 또 싸우고 이런 게 이제 뭐냐면 혼란상이 연출되죠. 자, 하여튼 그런데 1967년부터 전국의 도시에서 중앙문헌소주의 지원을 받은 홍위병들, 그러니까 조반파, 흑수저 홍위병들이죠. 이들이 이제 탈권주의가 건명해지면서 이에 대해 반대해서 또 보수파 쪽에서 이제 그 홍위병에서 반대하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홍위병 내부에 분파 투쟁까지 거치면서 폭력적 상황과 혼란이 각처에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문혁의 발광부터 먼 농촌에 총력던 문헌기간 동안 도시 홍위병 간의 어떤 파벌 싸움, 그래서 우대가 되었다. 가령 복건성 함흥 근처의 연파당 그 총량에서 벌어진 무장 충돌은 이들끼리 이제 엮어서 단순히 홍위병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보수파 홍위권, 조반파 홍위권에서 연결돼갖고 파벌 사건까지 일어났고요. 또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무한 사건이에요. 무한 사건. 요거는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무한이라는 건 지금 코로나 지금 사태가 일어났던 그 근원지죠. 그 양쪽의 중류에 있는 그런 그 호남성에 있는 그 성도고 예전에 그 무창봉기도 이 무안에 있는 지구에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무안에서 백만공사라는 대중 조직이 세력을 확대하면서 무안군부, 그러니까 무안에 있는 지방군벌들과 손을 잡았는데 이는 1967년 7월 20일 무안을 방문한 백만공사의 보수적인 조직이라고 비판한 중앙문헌 소조 2명을 감금했다. 사흘가 무장 시위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중앙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율회가 파견돼서 두 사람을 구출했다. 그뒤 인표계통의 그 인표계의 군대, 모태통의 선전대, 노동제들이 크다란 혼란이 일어났다. 무안에서 사망자가 600명, 부상자 6만 명 이상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제 이 무안 사건은 무안의 그 혁명파 조직과 그 다음에 군부가 그리고 조반파 간의 대립 투쟁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조반파가 이제 문학소조하고 연결돼 있죠. 자, 하여튼 이 무안의 대중 조직이었던 백만우사가 지방군과 손을 잡고 중앙의 문헌소주들, 그러니까 조반파와 손을 잡은 사람들이 확인됐는데 이들이 감금하고 무장 시위를 한 뒤 여러 개 뒤엉켜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건 물론이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생산이 정차되면서 그 당시 상황이 수습할 필요가 있었다. 일단 실권파들의 실각이 나는 국내 권력투쟁에서 실권파라는 건 이제 김소평하고 윤석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투쟁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만큼 소련의 군사침입이 있을지는 모르는 대외적 위기에 효과적 대처하기 위해서 안정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하도 홍위병이 날치고 그 각 권력기관들이 지방에 있는 권력단체들이 만들어가고 평론단체들이 그 당이나 국가조직을 몰아내고 지원차 뭐 새로운 조직 꼬문 같은 걸 만드니까 모태통이 이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 일단 실버바지 제시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목적이 일어났으니까 상황을 좀 수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홍위병을 해당하고 이들 뭐 했다 농촌에서 가서 배워라 하방을 시켰죠. 자, 그리고 그 인민해방군을 개입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꼬문 같은 조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그 이제 제거해 나가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혁명위원회가 수립되어 혁명 간부, 군인, 대중의 3자 결합이한 성수의 권력기구가 다시 이제 제공이 되고요. 새로운 혁명기구인 혁명위원 고위직은 대부분 군인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를 통해서 뭐냐면 상황을 좀 안정화시키고 예전에 이제 그런 당과 국가 조직을 복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당시에 당 군대를 장악한 사람 누구냐? 림파오죠. 림파오. 그래서 이 사람이 핵심적인 군대를 중앙의 군대를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방군은 좀 못 믿으니까 중앙군대를 파견했다 보시면 돼요. 자기 신복이었던. 자, 그 다음에 1969년 4월 13년 만에 열린 그 중국 공산당 제9차 당대에서 새롭게 등장한 당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간부들이 새로운 인물들, 그러니까 모태통의 인물들이죠. 압도적으로 80% 넘었다. 특히 이제 군대를 통해서 상황을 수습하기 때문에 군의 비율이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그 인표 제2인자죠. 당의 규약에 못했던 후계자 명기할 정도 위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이 대해서 그 문혁에 승리했다고 평가하고 중앙문헌 소조의 활동을 정지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앙문헌 소조를 활동했는데 여기에서 인표를 이제 당의 규약에서 못했던 후계자 명기를 했지만 모태통이 인표를 그렇게 좋게 봤냐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의심을 두게 되고 거기다 인표가 주석지를 설치하고 모태통 세우고 자기한테 주석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안 좋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인표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가운데서 인표 사건이 터지게 된 거야. 인표 쿠데타 사건이. 그래서 제9차 전국 당대표대회에 관련된 문헌이 잠깐만요. 앞에 안 넣고 왔지만 여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쿠데타 뭐 문화대화 결정이 있어요. 예, 요 내용이니까 이거 참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사건보다 한참 뒤에 이제 공식 발표에 의하면 모태통이 암살하고 쿠데타 일으키다가 실패한 인표가
비행기도 소련항에 도망가는 중 몽고 영내에서 추락했다는 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중국 공산당의 공식적인 발표고요. 실제로 이제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켰는지, 왜 죽었는지, 그 비행기에 추락했는지 그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들만 지금 얘기하는 건데, 자, 하여튼 이 사건의 내막은 아직까지 의문에 쌓여있다. 사회 질서와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울레 같은 당을 배경으로 한 실무 관료 집단이 필요했죠. 등수평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복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당을 배경으로 한 실무 관료 집단을 중에 반소 친미라는 외교 전환기를 맞아 군을 배경한 인표가 고입되고 모택동 간의 뭐 인표 간의 권력 투쟁이 벌어졌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모택동이 권력을 이제 이어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택동 견제도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뭐냐면 주울레 같은 실무 관료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여튼 뭐 인표 사건을 쓰자면 요거 쓰는 애 알겠네요. 어차피 한의 중에서 답을 적어놓으니까 그 당시 실무 집단들 중에 반소 친미라는 외교적 전환기를 접어들면서 군의 배경한 인표가 고립되었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그 인표 사망 후에는 이제 아까 문헌소주가 해체됐다고 했죠. 그래서 사인방이 권력을 사인방은 그 앞에 문헌소주에 있는 내용들 중에 일부 세력들을 얘기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때 비린 비공 운동이 전개됐고요. 인표를 비판하면서 동시에 등소평을 복군시켜 경제 부흥을 이제 펴고 있는 실무파 주울레를 공자에 빗대어서 공격한 것이다. 자, 1976년 1월 주울레가 사망했죠. 그래서 요때 이제 주울레 제1차 그 천안문 사건이라고 하죠, 이걸. 그때 이제 잠깐 이제 복귀했던 이 뭐냐면 등소평이 이 천안문 사건의 주도층이다, 주도자다 이렇게 하면서 실각을 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따 곧바로 이제 뭐냐면 좀 있다가 당상 대지진인가 그거 대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이제 뭐냐면 또 모택동이 전세상 가죠. 예. 그래서 다시 복귀가 되는데 자 그가 맡고 있던 이제 국무원 총리직을 대리해서 하국부 체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학부 체제에서는 등소평에 대한 비판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그 내용을 좀 보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북경 그 시민들이 그에 청년전에 주울레를 추모하는 사인방을 비판하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4.5 운동 제1차 천안문 사건이죠. 그럼 제2차 천안문 사건은 1989년에 일어났죠. 예. 자, 이거 갖고 이후 등소평 건전에서 다시 밀려났다. 그러나 이제 같은 해 9월에 모택동이 죽고 하국공을 비롯한 사인방 반대파 연합이 사인방을 체포하면서 운영이 이제 실제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문역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개혁개방 정책 개시 내용을 볼게요. 자, 사인방이 체포된 이후에 그들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이 결정되고 등소평은 1977년 7월 직무에 복귀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11차 대회, 전국 11차 대회에서 문역의 승리는 끝났다고 선언하고 4개 현대 건설을 제기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 11차 대회에서 맡은 중앙위원회가 있어.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가 이제 200명 정도 되고 예비위원회 한 100명 하면 300명 되겠죠. 거기에 이제 중앙위원회가 모여갖고 회의를 거친 게 1978년에 11기 3중전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1기 3중전회 때 이게 역사에 전환된 건데 개혁개방이 확정된 거야. 그래서 그 앞에 하국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잠깐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치혁명, 경제건설 동시에 이제 하는 거예요. 문화대혁명의 이제 것을 이어받아서 그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 개혁개방도 같이 하는데 이게 좀 약간 온건 보수 중도 정도 이렇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때 그 11기 3중전에 때 하국봉이 이제 물러나고 등소평이 다시 권력을 장악해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개혁개방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문역이 잘못됐다는 걸 이제 뭐냐면 인정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실각한 지도자를 다시 명예회복하고 이렇게 하고 제1차 청나무 사건도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예전에 부정적 평가에서 긍정적 평가로 넘어가고요. 또 등소평 지도 아래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에는
4개 부분의 현대가 동시에 뼈대도한 그 당시 이제 상황들이 잠깐만요. 그래서 4개 부분의 현대를 뼈대도한 개혁개방 노선으로 가는 길을 닦았다. 그래서 이 11기 3중 전에는 상당히 중요하다. 가국군이 물러나고 등속병이 권력을 장악을 했고 개혁개방 관련된 내용이 이때 확정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요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요 관련된 내용을 사회문화 아시아사에서 좀 볼게요. 4가지 기본 원칙을 전제하자. 등속평의 내용이죠. 이건 좀 이따 권력 잡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동기 여러분, 이 회의는 당의 11기 3중전의 결정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11차 3중전에는 개혁개방이 이제 뭐냐면 확정된 회의죠. 그래서 11차 3번에 거친 3번째 중앙위원회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목적 그리고 앞으로 상당히 역사 시기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현대화 건설이다. 4개의 현대를 실현하는 것은 실현할 수 있느냐는 아니냐는 우리 국가의 운명,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현실적 조건 아래 사회주의 4개 혁명. 그러니까 4개 혁명이라는 것은 그 아까 것처럼 그 사회, 정치, 경제, 뭐 군사 뭐 이런 것들의 혁명이죠. 네. 그래서 농업, 공업, 국박, 과학기술 이 4개 부분의 그 현대를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국가 운명, 우리의 민족 운명을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현실적 조건 안에 사회주의 사학의 현대화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를 견지하는 것이며 마오쩌둥 사상의 위대한 가치를 높이 쳐드는 것이다. 그래서 4개 현대화를 장악하지 않고 이러한 실제로 출발하지 않는다면 마르크스주의를 이탈하는 것이고 마르크스주의를 공로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은 우리 목적의 최대한 정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민의 최대 이익과 가장 근본적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모두 공산당원, 공산주의 청년당원, 애국적 국민은 모두 반드시 당과 정부의 통일적 지도에 그러니까 사회 현대화는 일종의 경제 발전이나 기술 발전은 당에 연결해서 가는 거지 뭐 당을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사회 현대화를 하더라도 기본 원칙이 있어. 이 기본 원칙이 이번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하나의 중심 2개의 노선 안에 그게 들어가 있죠. 자, 사회주의 도도를 사회주의에서 반대시 견된다. 우리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사회주의를 무시한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받아들인 거죠. 이걸 초급 사회주의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회주의 나가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나오면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주의 넘어가잖아요. 근데 중국은 완전히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산革命에 넘어갔어. 그러면 이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 생산력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못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자본주의를 완성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가기 위한 어떤 가독이로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다. 이게 초급 사회주의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반대의 프롤레타 독재를 견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 2개, 3개는 당이 공산당이 지도해서 일단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권력을 내놓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산당 독재하잖아요. 자, 그럼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견제한다. 4개를 기본으로 해갖고 4개 현대화를 한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모두 알고 있듯이 이 4가지 기본 원칙은 결국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당이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견제한 원칙이다. 4인방을 분쇄하고 3중전의 이위까지 당 중앙이 시행된 1년의 방침 정책 역시 이 4가지 기본 원칙을 견제하고 있다.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1966년부터 76년 9월 마오쩌둥이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전 중국의 강기에 몰았던 문화대혁명이 막을 내리자 마오쩌둥 후원 아래 권력을 장악했던 4인방이 문혁의 주도 4인방 등 문혁 주도를 타파하고 덩샤오핑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중공이 1978년 11기 3중전을 통해 기존의 사회주의 혁명의 어떤 투쟁에 중점을 두었던 공산당 활동은 이제 4개 현대화, 사회주의 현대화는
방향으로 역사적으로 실현하게 됐다. 다시 말해 오늘날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개혁 개방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다. 11기 3중제에 있다는 거죠. 자, 덩사오핑은 이 발언은 당시 중국이 얼마나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대해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제기된 4개의 기본 원칙,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한 수십 년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도전받지 않는 원칙이죠. 그러니까 개혁 개방을 위해서 자본주의를 했다고 해서 이게 민주화되지 않는 이유가 그 4가지 기본 원칙이야. 왜? 공산당이 권력을 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풍요해지고 개혁 개방을 하고 그러면 그 미국이 이제 그때 민주주의를 이제 그 확산시키려 할 때 잘 살면 민주화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박정희나 그런 사람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다고. 근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항상 그 잘 산다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정도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 아니야. 거기 충분 조건은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적인 어떤 조치, 그다음 개혁,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떤 그걸 할 수 있는 계기적 사건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나온 거지.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고 한다. 중국이 지금 민주화 국가는 아니잖아요. 자, 하여튼 이러한 정면에서 이제 중국 역사의 전환에 가장 보여준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 밑에는 이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거는 문화 내용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 문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혁 개방부터 이제 쭉 해갖고 할게요. 개혁 개방도 시험 문제 요번 나왔죠. 남승 강화 관련된 문제 나왔고 그래서 2차 천안문 사건까지 하고 이제 대외관계하고 끝낼게요. 중국사는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습니다.